자, 개장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미국 재무부가 브리핑을 지금 쭉 내놓고 있네요. 요점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은행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은 은행권 전염 방지 도구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자본 유동성 규제로 상당히 금융 시스템은 자본 유동성 규제로 상당히 강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과 연관지어서 시장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의 문남중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재무부도 좀 급했나 봅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지방은행들은 사실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이제 아마 28일 날 상원에 출석해서 청문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인트를 보니까 SVB 사태는 경영부실에 총체적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시장 불안 심리는 계속 자칫 잘못하면 확산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도이치방크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문남중 연구원이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세 가지 요인 리포트를 게재하셨죠. 네네. 요걸 하나하나씩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도이체방크 위험은 사실 좀 시장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확대 해석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CS 사태랑 동일하게 도이체방크의 자본 적적성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스위스 금융당국이 이제 UBS가 CS를 인수할 때 스위스 프랑 159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상각한다는 것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이체방크의 이기점화로 좀 연결된 파급 효과를 높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 13.4% 정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바젤 3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기준선이 4.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두 자릿수네요. 네, 그리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2%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선이 10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금융회사의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고유동성 자산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도이체방크 재정 상황을 놓고 위기가 발생했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UBS의 CS 조건부 자본증권 이 상각이란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 경우는 사실 이제 그 AT1이 일반 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이제 주식보다는 선순위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보다 좀 평가 가치 절하를 유발할 수 있는 케이스로 남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높인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AT1을 발행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리파이낸싱 시 조달금리 역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 은행권 사태를 두고 발생하는 원인들을 좀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유럽은 자본을 확충하면서 자본 건전성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 역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만약 금융 분할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결국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우려가 나비 효과로 좀 전이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그 관념으로는 주식은 위험 자산, 채권은 안전 자산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근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채일 경우에는 안전 자산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회사채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은 지급을 보증한다. 망했잖아요. 지금. 망했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관념을 정리를 잘 해야 되죠. 자, 일단은 이게 자꾸 번지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끄집어 나오는데 상업용 부동산도 위기다 이렇게 또 갑니다. 자꾸 시장은 뭐 다음 타자를 찾는 듯한 느낌이지만 어떨까요? 사실 미국 내 2,50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전체 상업과 산업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상업용 부동산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급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기존 대출권은 그대로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려하는 게 앞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우려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 대출권들이 상환되지 못하고 이제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을 나타내는 NAHB 주택가격지수 역시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주택 경기가 지표를 통해서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역시 우려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 불안 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우려가 이쪽으로 전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려야 뭐 생각하면은 계속 번지는 거죠. 궁극에는 뭐 민간이 힘틀리면 나중에 국가도 뭐 이기까지 가면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막 조기에 차단하고 막 수습하는데 눈에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기대는 이렇게 조금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연준은 이번에 FOMC에서 없어. 이번 올해는 금리는 없어라고 딱 잘랐잖아요. 그럼 내년에 할란가? 뭐 하여튼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에 대한 전망은요. 네. SVB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준과 시장 간 통화 정책을 두고 이견이 다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이 CME 패드워치2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5월달, 6월달 지금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는 25pp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9월과 11월, 12월 동일하게 낮춰서 결국 올해 연말까지 최대 100bp 정도까지 인하한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4.75, 4% 정도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너무 간대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통화 정책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요. 3월 FMC를 통해서 점도표가 약간 수정이 되긴 했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중위값은 5.1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년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기존 4.1에서 4.3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책금리의 상단을 기존 5.6에서 5.9로 올렸기 때문에 연준은 사실 금융안전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기조를 좀 보여줬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연준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네.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불안들이 줄어들 때마다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연준은 내년 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연준과 시장 간의 통화 간격이 확대된 부분들이 좀 증시에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론을 쭉 종합해 보면 시장 불안감이 실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대내적인 요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출 증가율이 잘 나와야 되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추세를 갖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00과 2500선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2400선을 최대한 지켜줄 생각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1분기 이제 거의 3월달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렴한 티켓으로 디스인플레이행 그 열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 따지면 기술주와 관련된 인덱스들 그리고 IT와 경기 소비재 같은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이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2분기 이전까지는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 스타일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역시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 전략이었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